2019년 한국어 학습자 7만 명, 2024년 53만 명, 5년간 7.5배 폭증. 전문가들은 K-팝 열풍이라 단정했죠. 그런데 조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학습 지속률 78%, 콘텐츠 이탈 후에도 62%가 계속 배웠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한국어가 생각보다 말이 되는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언어학과가 긴급 보고서를 냈고 구글 번역 사용량이 요동쳤습니다. 지금부터 미국 젊은 층이 한국어를 재평가하는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언어정책연구소 애널리스트입니다. 2019년 봄, 제 책상 위로 보고서가 날아왔습니다.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 통계였죠. 전년 대비 23% 증가, 숫자는 7만 2천 명 수준이었습니다. 동료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K-팝 애들이겠지. 작년 빌보드 순위 봤어?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미국 투어를 돌던 시기였으니까요. 콘서트장 밖에서 한글 응원 문구를 든 10대들이 줄 서 있었습니다. 자막 없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브이라이브 생방송에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해 여름, 캘리포니아 한인타운 서점 앞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백인 여학생 셋이 한글 교재를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표지엔 아이돌 사진이 없었습니다. 평범한 문법책이었죠. 이거 동사 활용 나와 있어? 응. 근데 존댓말이 3단계래. 복잡하네. 대화를 듣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들은 노래 가사를 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법 구조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구소 내부 분위기는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유행 언어예요. 2000년대 일본어 붐이랑 똑같습니다. 2년 안에 식어요. 근거도 있었습니다. 2005년 미국 내 일본어 학습자는 12만 명까지 치솟았다가 2010년 6만 명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애니메이션 열풍이 식자 학습 동기도 사라진 겁니다.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부족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곡선이 일본어보다 가팔랐다는 점이었습니다. 2020년 초 듀오링고가 14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 순위가 7위로 올라섰습니다. 전년 대비 2계단 상승이었죠.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전통 강자들 아래였지만 중국어, 일본어를 근접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학계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앱 사용자 통계일 뿐이라는 평가였습니다. 실제 대학 수강생 숫자는 여전히 미미했으니까요. 하버드대 한국어 수업 정원은 25명, 대기자는 3명이었습니다. 중국어 수업 정원 80명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규모였죠. 제 동료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콘텐츠 소비랑 언어 학습은 다른 문제예요. 넷플릭스 자막 켜고 보다가 끝나는 거죠. 저는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언어 학습은 동기만으론 지속되지 않으니까요. 실용성이 없으면 금방 흥미를 잃습니다. 한국어로 논문을 쓸 일도 비즈니스를 할 일도 없는 미국 젊은이들이 오래 버틸 리 없었습니다. 2020년 봄,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대학 캠퍼스가 텅 비었고 어학원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한국어 열풍도 끝나겠구나. 그런데 5월, 듀오링고 사용량 그래프가 역주행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가 오히려 38% 급증한 겁니다. 재택 시간이 늘자 앱을 켠 사람들이 늘어난 거였죠. 저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시간 때우기용 학습일 거라고요. 팬데믹이 끝나면 다들 손 놓을 거라 봤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2021년 봄, 미국 교육부 통계가 갱신됐습니다. 대학 내 한국어 수강생이 전년 대비 41% 증가했습니다. 9만 8천 명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어는 2% 감소, 중국어는 정체 상태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일시적 현상일 수도 있어요. 좀 더 지켜봐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일시적일까? 2021년 가을, 저는 이상한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뉴욕 소재 민간 언어교육 연구기관에서 보낸 추적 조사 결과였습니다. 2019년부터 한국어를 시작한 학습자 1200명을 3년간 추적했더니 놀라운 패턴이 발견됐다는 내용이었죠. 학습 지속률이 78%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어 학습 2년 지속률은 30% 수준입니다. 특히 취미로 시작한 경우엔 15%까지 떨어지죠. 그런데 한국어 학습자의 80% 가까이가 3년째 공부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 문장이었습니다. 콘텐츠 소비를 중단한 학습자 중 62%가 한국어 학습을 지속하고 있음.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돌려 읽었습니다. 동료가 코웃음 쳤습니다. 표본이 편향됐을 거예요. 진성 팬들만 응답했겠죠. 선임 연구원도 거들었습니다. 설문 방식 문제입니다. 자기 보고식 조사는 신뢰도가 낮아요. 저도 동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출처가 단순 설문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 3곳에서 추출한 실사용 로그였습니다. 앱 접속 기록, 학습 진도율, 유료 결제 여부까지 교차 검증한 결과였죠. 거짓말할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2022년 초,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스턴 지역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를 방문했습니다. 대학가 근처 카페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모임이 열렸죠. 참석자는 12명이었습니다. 백인 8, 히스패닉 2, 흑인 2. 나이는 19세부터 34세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간단히 자기소개를 한 뒤 질문을 던졌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어를 배우셨나요? 23살 여성이 대답했습니다. 2019년이요. 처음엔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자막 없이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드라마 보세요? 아니요. 작년에 끊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 배우세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생각보다 쓸만해서요. 이상한 대답이었습니다. 쓸만하다니. 미국에서 한국어를 쓸 일이 뭐가 있을까요? 29살 남성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회사랑 일할 일이 없는데도 배워요. 그냥 언어 자체가 효율적이거든요. 효율적이라니요? 단어 하나로 감정이랑 상황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문장 2-3개 써야 하는데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콘텐츠 팬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자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34살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중국어를 배웠어요. 비즈니스 때문에요. 그런데 성조 때문에 포기했거든요. 한국어는 성조가 없잖아요. 발음이 훨씬 명확해요. 그럼 중국어 대신 한국어를 선택하신 건가요? 아니요. 둘 다 배워요. 근데 한국어가 더 재밌어요. 배우면 배울수록 규칙이 보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국어는 불규칙 활용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외국인에겐 악명 높은 언어죠. 그런데 규칙이 보인다니. 21살 남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어는 글자랑 소리가 일치해요.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 24개만 외우면 모든 단어를 읽을 수 있어요. 영어는 철자법이 엉망이잖아요. 다른 참석자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웨이를 리드로 읽을지 레드로 읽을지 문맥으로 판단해야 하잖아요. 한국어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었습니다. 언어학적 관찰이었죠. 회의실로 돌아와 녹취록을 정리했습니다. 동료에게 보여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12명 인터뷰로 뭘 입증하겠어요. 통계적으로 무의미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성 조사만으론 부족했죠. 저는 정량 데이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6월 대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내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2019만 2022년 한국어 강좌 수강생 23만 명의 학습 패턴 분석 결과였죠. 평균 학습 지속 기간이 18개월이었습니다. 스페인어 12개월, 프랑스어 10개월, 일본어 9개월보다 길었습니다. 중국어는 7개월에 그쳤죠. 더 놀라운 건 완강률이었습니다. 한국어 초급 과정 완강률이 64%였습니다. 다른 언어는 40%대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뭘까요? 왜 한국어만 이러는 거죠? 저도 몰랐습니다. 콘텐츠 열풍만으론 설명이 안 됐으니까요. 콘텐츠를 끄는 뒤에도 학습이 지속된다는 건 언어 자체에 뭔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미국 내 한국어 학습 현상 분석이었죠. 참석자는 50명이 넘었습니다. 발표자가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22년 현재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는 34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대비 4.7배 증가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같은 기간 일본어 학습자는 8% 감소, 중국어는 정체, 스페인어는 3% 증가에 그쳤습니다. 한국어만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K-팝 효과 아닙니까? 발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K-팝 스트리밍 수는 2021년 이후 정체 상태입니다. 그런데 한국어 학습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뭐가 학습을 유지시키는 겁니까? 발표자가 데이터를 하나 더 띄웠습니다. 학습자 인터뷰 결과 68%가 언어 구조의 효율성을 지속 이유로 꼽았습니다. 효율성. 보스턴 카페에서 들었던 그 단어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확신은 안 서요. 좀 더 지켜봐야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다. 뭔가 다른 게 벌어지고 있다. 2022년 겨울, 저는 시카고로 출장을 갔습니다. 현지 한국어 교육기관 3곳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대학 부설 어학원, 민간학원,
온라인 강의 스튜디오였죠.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학습자들이 정말 효율성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부설 어학원이었습니다. 중급반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학생은 15명, 강사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수업 주제는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강사가 칠판에 단어를 적었습니다. 답답하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frustrated, stuffy, suffocating.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맞아요. 근데 전부 정확하진 않죠? 답답하다는 3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거든요. 가슴이 막힌 느낌, 공간이 좁은 느낌, 상황이 풀리지 않는 느낌. 26살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영어로는 문장을 3개 써야 하는데 한국어는 단어 하나로 끝나는 건가요? 맞아요. 그게 효율적이네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뒤에서 메모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학생 3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 번째 학생은 24살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처음엔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졌죠? 한국어로 쓰면 제 감정이 더 정확하게 표현돼요. 예를 들면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 일기장 앱을 보여줬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I feel frustrated and stuck이라고 쓰려다가 그냥 답답해라고 썼어요. 이게 더 정확하거든요. 두 번째 학생은 31살 히스패닉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존댓말이 좋아요. 왜요? 영어는 상대가 상사든 친구든 이유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문장 끝만 바꾸면 존중이 표현돼요. 먹어, 드세요 이렇게요. 그게 왜 좋은데요? 관계가 분명해져요. 누구한테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하는지 언어 자체가 알려주거든요. 세 번째 학생은 29살 흑인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한글이 마음에 들어요. 한글이요? 네. 자음 24개, 모음 21개만 외우면 모든 단어를 읽을 수 있잖아요. 영어는 단어마다 발음을 따로 외워야 하는데 그게 학습에 도움이 되나요? 엄청나죠. 3단어를 봐도 읽을 수 있으니까 사전 찾기가 쉬워요. 영어는 철자만 보고 발음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방문지는 민간 학원이었습니다. 다운타운 빌딩 3층에 있었죠. 수강생은 대부분 직장인이었습니다. 원장과 면담했습니다. 50대 한국인 여성이었죠. 요즘 수강생이 어떤가요? 작년보다 30% 늘었어요. 근데 분위기가 달라요. 뭐가요? 예전엔 취미로 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K-팝 좋아하고 드라마 보고. 근데 요즘은 진지해요. 어떻게 진지한데요? 문법 질문이 구체적이에요. 조사 쓰임, 어미 변화, 높임법 체계. 이런 거 물어봐요. 왜 그럴까요? 원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쓰려고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어디에 써요? SNS에도 쓰고, 메모할 때도 쓰고. 한 학생은 업무 일지를 한국어로 쓴대요. 업무 일지를요? 네. 영어로 쓰면 길어지는데 한국어로 쓰면 짧아진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어를 실용 도구로 쓰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세 번째 방문지는 온라인 강의 스튜디오였습니다. 1대1 화상 수업을 제공하는 곳이었죠. 강사 2명과 대화했습니다. 둘 다 20대 후반 한국인이었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어때요? 첫 번째 강사가 대답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배우는 속도가 빨라요. 예전보다 훨씬. 왜요? 동기가 확실하거든요. 아이돌 보려고가 아니라 언어 자체를 쓰고 싶어 해요. 두 번째 강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 학생은 영어 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해보래요. 연습 삼아서요. 그게 재밌대요. 뭐가 재밌대요? 영어로 3문장 걸리는 걸 한국어로는 한 문장으로 줄일 수 있대요. 저는 메모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한국어가 정말 더 짧나요? 강사가 예시를 들었습니다. 영어로 I am so frustrated because this situation is not getting resolved. And I feel stuck이라고 쓰면 길잖아요. 한국어로는 이 상황이 안 풀려서 답답하면 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짧았습니다. 시카고에서 돌아온 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학습 지속 요인 실용성 발견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발표했습니다. 동료들이 슬라이드를 지켜봤습니다.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쓸만한 언어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 표현의 정확성, 문장 길이의 효율성, 문자 체계의 명확성. 이 3가지가 핵심 요인입니다. 선임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어를 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실용성이 있다고 해도 쓸 기회가 없으면 의미 없잖아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2023년 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대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언어별 게시물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한국어 게시물이 전년 대비 89%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같은 기간 영어 게시물은 12% 증가에 그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작성자 비율이었습니다. 한국어 게시물 작성자의 47%가 비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즉,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썼다는 뜻이었죠. 저는 플랫폼에 문의했습니다. 데이터를 더 달라고 요청했죠.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어 게시물의 62%가 일상 기록, 감정 표현, 개인 메모 형식입니다. 콘텐츠 팬덤 관련 게시물은 38%에 그칩니다. 숫자가 뒤집힌 겁니다. 이제 한국어는 팬덤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일상 언어로 쓰이고 있었죠. 회의실로 돌아와 동료에게 보고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인정합니다. 뭔가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콘텐츠가 아니라 언어 자체를요. 2023년 여름, 제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런던 정경대학교 사회언어학 연구팀이었습니다. 제목은 미국 한국어 현상 관련 협업 제안이었죠. 본문을 열었습니다. 귀 연구소의 보고서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교환을 제안합니다. 저는 즉시 화상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연구팀장과 연결됐습니다. 40대 영국인 여성이었죠. 유럽에서도 한국어 학습자가 늘고 있나요? 네. 2022년 기준 영국 내 한국어 학습자는 82,000명입니다. 2019년 대비 6.3배 증가했어요. 독일은요? 9만 명. 프랑스는 7만 5천 명. 모두 급증 추세입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랑 패턴이 비슷한가요? 연구팀장이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거의 동일합니다. 초기엔 K-팝 드라마 유입, 이후 콘텐츠 이탈 후에도 학습 지속 이후로 언어 효율성을 꼽는 비율이 71%입니다. 미국 데이터와 3% 차이였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치했죠. 구체적으로 뭐가 효율적이라고 하던가요? 첫째, 한글의 음소 문자 체계. 유럽 언어는 대부분 라틴 알파벳을 쓰는데 철자와 발음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글은 그런 게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카고에서 들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둘째, 교차가 구조. 어미 변화만으로 시제 존 데이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래요. 영어는 굴절어니까 다르죠. 맞아요. 셋째, 감정 어휘의 정밀성. 영어로 표현하기 애매한 감정을 한국어는 단어 하나로 잡아낸대요.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유럽 학습자들도 한국어를 실제로 쓰나요? SNS 같은 데서요? 그렇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흥미로운 사례가 나왔어요. 화면에 사진이 떴습니다. 카페 메뉴판이었습니다. 독일어 옆에 한글이 병기돼 있었죠. 이건 한인 카페가 아닙니다. 독일인이 운영하는 카페예요. 단골 손님 중 한국어 학습자가 많아서 메뉴판에 한글을 추가했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수요가 생긴 겁니다. 유럽 한복판에서요. 프랑스 파리에서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이 월 200개 넘게 운영 중입니다. 대부분 비한국인 주도예요. 200개요? 네. 작년보다 3배 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뒤 7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유럽 학습자들도 한국어를 쓸만한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2023년 9월, 이번엔 싱가포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남아시아 언어교육협회 소속 연구원이었습니다.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동남아에서도 한국어 학습 현상이 관측된다는 거였죠. 화상회의를 잡았습니다. 상대는 30대 싱가포르인 남성이었습니다. 동남아 상황을 알려주세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네 나라 합산 데이터입니다. 2023년 상반기 기준 한국어 학습자는 약 12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엔요? 18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6.7배였습니다. 미국 유럽보다 높은 증가율이었죠. 동남아는 지리적으로 한국이 가까우니까 다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패턴은 미국 유럽과 동일합니다. 초기엔 콘텐츠 유입, 이후 언어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 증거가 있나요? 연구원이 자료를 보냈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사립학교 사례였습니다. 이 학교는 2022년부터 제2외 국어로 한국어를 개설했습니다. 처음엔 선택 학생이 12명이었어요. 2023년엔 89명으로 늘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학생들이 SNS에서 한국어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친구들이 보고 신기해하면서 따라 배우는 거죠. 뭘 쓰는데요? 일상 기록이요. 영어나 태국어보다 한국어로 쓰는 게 감정 표현이 정확하대요. 또 같은 말이었습니다. 감정 표현의 정확성. 베트남은 어떤가요? 호치민에서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베트남 젊은이들이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섞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스위칭인가요? 비슷해요. 근데 의도가 달라요. 베트남어로 표현하기 애매한 감정을 한국어 단어로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답답해 같은 단어요. 베트남어로 직역하면 삐빼인데 뉘앙스가 다르대요. 그래서 그냥 한국어를 쓴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어가 도구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동경이 아니라요. 인도네시아는요. 자카르타 대학교에서 한국어 전공 경쟁률이 12대 1입니다. 작년엔 5대 1이었어요. 왜 이렇게 뛰었을까요? 취업 때문만은 아닙니다. 설문 결과 56%가 언어 자체가 매력적이어서라고 답했어요. 저는 메모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지역은 다르지만 패턴은 동일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2019년 35만 명에서 5.7배 증가한 수치였죠.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학습 동기였습니다. 콘텐츠 소비가 아니라 언어 사용으로 바뀌고 있었으니까요. 2023년 10월 저는 국제언어교육학회에 초청받았습니다. 발표 주제는 글로벌 한국어 학습 현상 분석이었죠. 청중은 300명이 넘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각지에서 온 연구자들이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는 5.7배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소비 대상이 아니라 사용 도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모두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언어 사용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SNS 게시, 일기 작성, 메모, 감정 표현. 일상 영역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왜 한국어를 선택하죠? 효율성입니다. 감정을 정확하게, 문장을 짧게,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또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한국어가 정말 효율적입니까?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학습자들은 그렇게 느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언어 선택은 객관적 효율이 아니라 체감 효용으로 결정되니까요.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복도에서 동료를 만났습니다. 조지타운대 선임 연구원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인정합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뭘까요? 재평가죠. 한국어에 대한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콘텐츠의 언어가 아니라 쓸만한 언어로요. 2023년 11월 제 책상 위로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MIT 미디어랩에서 발표한 논문이었습니다. 제목은 음소 문자 체계의 학습 효율성 비교 연구였죠. 280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에 들어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측정 가능한 모든 지표에서 라틴 알파벳을 상회하는 학습 효율을 보였다. 저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연구팀은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한국어 학습자 각 500명씩 총 2,500명을 3년간 추적했습니다. 모두 모국어가 다른 성인 학습자였죠. 측정 항목은 4가지였습니다. 문자 습득 속도, 읽기 정확도, 쓰기 속도, 장기 기억 유지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 학습자는 평균 4.2시간 만에 모든 자모를 습득했습니다. 라틴 알파벳 학습자는 평균 18.7시간이 걸렸죠. 4.5배 차이였습니다. 읽기 정확도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학습 3개월 후 한글 학습자의 단어 읽기 정확도는 94.3%였습니다. 영어 학습자는 67.8%에 그쳤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글은 자모 조합 규칙이 일관적이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과 아야어 같은 모음을 조합하면 발음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예외가 거의 없었죠. 반면 영어는 레이를 리드로 읽을지 레드로 읽을지 문맥으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아오는 단어마다 발음이 달랐죠. 들코토타오. 같은 철자인데 전부 다른 소리였습니다. 논문 72페이지에 결정타가 있었습니다. 한글 학습자는 평균 6개월 만에 신문 기사를 읽을 수 있었다. 영어 학습자는 평균 22개월이 소요됐다. 저는 형광펜을 들었습니다. 이건 그냥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죠.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동료들에게 논문을 돌렸습니다.
MIT에서 한글의 학습 효율성을 입증했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논문을 훑어봤습니다. 표본이 충분한가요? 2,500명입니다. 3년 추적 조사고요. 통제 변수는요? 연령, 교육 수준, 모국어, 학습 환경 전부 통제했습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설명이 되네요. 왜 학습자들이 한글을 좋아하는지. 저는 논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147페이지에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쓰기 속도 비교였죠. 한글 학습자는 학습 1년 후 분당 평균 38단어를 손으로 쓸 수 있었습니다. 영어 학습자는 분당 26단어였죠. 한글이 46% 빨랐습니다. 이유는 자모 조합 방식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모아 쓰기 때문에 한 글자가 한 음절을 나타냈습니다. 한은 기역 아니은 3개 자모로 구성되지만 한 칸에 모았었죠. 반면 영어는 풀어쓰기였습니다. 하는 한 3글자를 따로 썼습니다. 같은 음절인데 쓰는 동작은 한글이 더 적었던 겁니다. 논문 198페이지, 장기 기억 유지율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학습 중단 6개월 후 재테스트 결과 한글 학습자는 습득 내용의 82.4%를 기억했습니다. 영어 학습자는 61.7%였죠.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글의 체계적 구조는 장기 기억 형성에 유리하다. 자모와 발음의 일관된 대응 관계가 인지 부담을 줄이기 때문이다. 저는 논문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학습자들의 말이 이해됐습니다. 한글이 쓸만하다는 게 감상이 아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었죠. 2023년 12월 하버드대학교 언어학과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제는 MIT 논문 후속 논의였습니다. 참석자는 80명이 넘었습니다. 발표자는 MIT 논문 공동 저자였습니다. 50대 백인 남성 교수였죠. 우리는 한글을 연구하면서 놀랐습니다. 이 정도로 효율적인 문자 체계는 처음 봤거든요.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음소 분석을 정확히 했습니다. 자음 19개, 모음 21개로 한국어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설계했죠. 청중이 집중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조음 위치 기반 설계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5자음은 각각 목구멍 이어 입술에서 나는 소리를 형상화했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학습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발음과 문자가 연결됩니다. 학습자가 글자를 보면 어디서 소리를 내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또 손이 올라갔습니다. 라틴 알파벳은 그런 게 없나요? 없습니다. 라틴 알파벳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자예요. 음수 분석 없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철자와 발음이 불일치하는 겁니다.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발표자가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졌지만 21세기 언어학 이론에 부합합니다. 음소 문자, 조음, 음성학, 체계적 조합, 모두 현대 언어학의 핵심 개념이에요.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 내렸습니다. 한글은 우연히 효율적인 게 아니라 설계부터 효율적이었다고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뒤 저는 발표자와 따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문자인가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측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학습 속도, 정확도, 기억 유지율 모두 최상위권이에요. 왜 이제야 알려진 겁니까? 한글을 쓰는 인구가 적었으니까요.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지 못했죠. 그런데 최근 학습자가 급증하면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나올까요? 당연합니다. 이미 옥스퍼드, 캠브리지, 도쿄대에서 후속 연구를 준비 중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지타운대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의 과학성과 글로벌 학습 현상의 상관관계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발표했습니다. 학습자들이 한글을 선택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글은 측정 가능한 모든 지표에서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글 학습자는 계속 늘 겁니다. 효율성이 입소문을 타고 있으니까요. 동료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의문입니다. 한국어 자체는 어떤가요? 문자만 좋다고 언어까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글과 한국어는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 1월 답이 나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언어인지 연구소에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교차거의 감정 표현 효율성 한국어 일본어 터키어 비교 연구였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어는 감정 어휘 정밀도에서 영어를 압도했습니다. 영어로 frustrated라고 표현하는 감정을, 한국어는 답답하다, 짜증나다, 억울하다, 분하다로 세분화했습니다. 각각 미묘하게 다른 뉘앙스였죠. 논문은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어는 감정의 미세한 차이를 단어 단위로 포착한다.
이는 화자의 인지 부담을 줄이고 의사소통 정확도를 높인다. 저는 논문을 프린트해서 회의실에 붙였습니다. 이제 퍼즐이 완성됐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쉬웠고 한국어는 쓰기 효율적이었습니다. 학습자들이 느낀 쓸만함은 주관이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었죠. 2024년 2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욕타임스 교육 섹션 기자였습니다. 인터뷰 요청이었죠. 미국 대학들이 한국어 강좌를 급히 늘리고 있습니다. 이유를 아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요가 폭발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2024년 봄학기 기준 전국 주요 대학 한국어 수강 신청률이 평균 340% 증가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3월 5일 자였죠. 제목은 한국어 열풍, 미국 대학가를 뒤흔들다였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UCLA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어 강좌 정원을 기존 120명에서 280명으로 확대한다. 컬럼비아 대학교도 뒤따랐습니다. 한국어 전임 교수 2명 추가 채용. 시카고 대학교는 더 과감했습니다. 한국학과 신설 검토. 저는 데이터를 모았습니다. 2024년 3월 기준 미국 내 4년제 대학 중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곳은 487개교였습니다. 2020년 183개교에서 2.7배 증가한 수치였죠. 더 놀라운 건 대기자 명단이었습니다. 평균 대기 인원이 수강 정원의 1.8배였습니다. 정원 10명이면 대기자가 9명이라는 뜻이었죠. 하버드대 한국어 초급반은 정원 35명에 대기자 127명이었습니다. 경쟁률 4.6대 1점, 중국어 초급반 경쟁률 1.2대 1보다 높았습니다. 회의실에서 보고했습니다. 대학들이 패닉 상태입니다. 강사가 부족해요. 선임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겁니까? 한국어 교육 자격증 소지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요. 동료가 거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대학들이 한국에서 강사를 직접 데려오고 있습니다. 비자 지원까지 해가면서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는 서울대 한국어 교육과 졸업생 3명을 초빙했습니다. 연봉은 7만 5천 달러, 주거 지원 포함이었죠. UC 버클리는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온라인 강좌를 병행 개설했습니다. 정원 제한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게 했죠. 첫 학기 등록자가 1,200명이었습니다. 2024년 4월 민간 어학원 시장도 요동쳤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한 대형 어학원 체인이 긴급 확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강좌 지점을 기존 3개에서 12개로 늘린다. 투자 금액은 850만 달러였습니다. 어학원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였죠. 저는 어학원 본부를 방문했습니다. 마케팅 이사와 면담했습니다. 40대 백인 여성이었죠. 왜 이렇게 큰 투자를 결정했습니까?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년 한국어 수강생이 전년 대비 420% 증가했어요. 420%요? 네. 스페인어는 8% 증가, 프랑스어는 마이너스 2%, 중국어는 마이너스 15%였습니다. 한국어만 폭발했어요.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한국어 강좌 수강료가 시간당 평균 65달러입니다. 스페인어는 45달러예요. 20달러 차이죠. 왜 더 비쌉니까? 강사 인건비가 높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강사들이 높은 급여를 요구합니다. 그래도 수익이 나나요? 당연하죠. 대기자가 쌓여 있으니까 정원을 채우는데 1초도 안 걸립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도 비슷했습니다. 세계 최대 언어 학습 앱이 2024년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가 전년 동기 대비 290%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죠. CEO가 실적 발표회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우리 플랫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입니다. 스페인어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주가가 반응했습니다. 발표 당일 12.3% 상승했죠. 애널리스트 보고서가 쏟아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붐, 에듀테크 기업의 새 성장 동력이었죠. 저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2024년 5월 출판 시장도 움직였습니다. 미국 최대 출판사가 한국어 교재 라인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3종에서 15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었죠. 편집장과 통화했습니다. 왜 갑자기 한국어 교재를 늘립니까? 판매량이 증명합니다. 작년 한국어 교재 판매량이 120만 부였어요. 2020년엔 18만 부였습니다. 6.7배 증가네요. 맞아요. 중국어 교재는 같은 기간 23% 감소했습니다. 시장이 완전히 뒤집힌 거죠. 어떤 교재가 잘 나갑니까? 초급 문법서와 회화 교재요. 근데 최근엔 중급 교재 수요도 늘고 있어요. 중급이요? 네. 학습자들이 초급을 빨리 끝내고 중급으로 넘어가요.
다른 언어보다 진도가 빠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MIT 논문에서 본 학습 속도 데이터와 일치했습니다. 2024년 6월, 교육부가 움직였습니다. 연방교육부 외국어 교육 정책국이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미국 내 한국어 교육 현황 및 정책 재현이었죠. 핵심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어를 전략 언어로 재분류할 것. 둘째,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지원 확대. 셋째, 공립학교 한국어 강좌 개설 장려. 저는 보고서를 프린트했습니다. 298페이지였습니다. 회의실에서 돌려 읽었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정부가 나섰네요. 수요를 무시할 수 없게 됐으니까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어가 스페인어나 중국어 수준이 된다는 겁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궤도에 올랐어요. 실제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육청이 7월에 발표했습니다. 2025년부터 공립고등학교 제2외국어 선택 과목에 한국어 추가. 텍사스주도 뒤따랐습니다. 한국어 교사 자격증 신설. 플로리다주는 더 빨랐습니다. 2024년 가을 학기부터 시범 운영. 저는 지도에 표시를 했습니다. 한국어 강좌를 공식 채택한 주가 8개였습니다. 2023년엔 2개였죠. 2024년 8월, 저는 전국교육감 협의회에 초청받았습니다.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어 교육 수요 급증의 원인과 대응 방안. 청중은 50개 주 교육감과 정책 담당자 120명이었습니다.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현재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는 53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7만 명에서 7.5배 증가했습니다. 술렁임이 이렇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3년 학습 지속률이 78%입니다. 이는 스페인어 42%, 중국어 31%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렇게 높습니까?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콘텐츠 소비가 아니라 일상 도구로요. 또 손이 올라갔습니다. 공립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교사 확보. 둘째, 교재 표준화. 셋째, 온라인 강좌 병행. 발표가 끝난 뒤 복도에서 교육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주에서도 한국어를 도입하려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따라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지타운대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교육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 어학원, 출판사, 정부 모두 한국어에 반응하고 있었죠. 이건 더 이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이상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학과 학과장이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죠. 한국어를 정규 학위 과정으로 승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귀하의 연구가 결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화면을 2번 확인했습니다. 옥스퍼드대는 850년 역사를 가진 대학입니다. 새로운 언어 학위 과정을 신설하는 건 최소 10년 논의가 필요한 일이었죠. 그런데 한국어는 5년 만에 결정이 났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구체적인 배경을 알 수 있을까요? 이틀 뒤 답이 왔습니다. 2023년 한국어 선택 학생이 전년 대비 380% 증가했습니다. 졸업 후 진로 추적 결과 67%가 한국어 능력을 직접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선택 과목으로 두기엔 수요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프린트해서 회의실에 붙였습니다. 같은 달, 케임브리지 대학교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부터 한국어 학사 과정 신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도 뒤따랐습니다. 한국학과 독립. 프랑스 소르본 대학교는 더 빨랐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시범 운영.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유럽 주요 대학 12곳이 2024년 안에 한국어 정규 과정을 신설하거나 확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제도적 인정이었죠. 2024년 10월,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미국 대학 입시위원회, 즉 SAT를 주관하는 기관이 발표했습니다. 2026년부터 SAT 제2외국어 과목의 한국어 추가.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SAT 외국어 과목은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5개뿐이었습니다. 새 언어가 추가되는 건 1998년 중국어 이후 28년 만이었죠. 보도자료를 읽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증가율과 대학 수요를 고려해 결정했다. 2024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 한국어 수강생은 8만 7천 명으로 일본어 9만 2천 명에 근접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동료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어가 주류 언어로 인정받은 거네요. 선임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SAT에 들어간다는 건 공교육 시스템에 완전히 편입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같은 주 유럽연합 교육문화위원회도 움직였습니다. 회원국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 권고한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예산 배정. 둘째, 공인 한국어 능력 시험 인증 체계 마련. 셋째, 한국과 교육 교류 협정 체결 장려. 저는 문서를 번역했습니다. 68페이지였습니다. 핵심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유럽 젊은 세대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일한 아시아 언어다. 이는 문화적 현상을 넘어 교육적 수요로 전환됐다. 저는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유일한이라는 단어예요. 2024년 11월 언어능력평가 기관들도 반응했습니다. 토플을 주관하는 국제교육기관이 발표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개발 착수. 2026년 상반기 출시 목표. 시험 이름은 TOPIK 글로벌이었습니다. 기존 한국 정부 주관 토픽과 달리 국제 표준에 맞춘 버전이었죠. 개발 책임자와 화상 인터뷰를 했습니다. 50대 미국인 남성이었습니다. 왜 한국어 시험을 만듭니까? 수요가 있으니까요. 작년에만 6만 명이 한국어 능력 증명서를 요구했습니다. 누가 요구합니까? 대학, 기업, 정부 기관.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을 우대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요.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3곳이 채용 공고에 한국어 우대 조건을 넣었습니다. 한국 시장 진출 때문이죠. 저는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시험 난이도는 어떻게 설정합니까? 토플처럼 6단계로 나눕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국제 통용 기준에 맞출 겁니다. 한국 정부 토픽이랑 뭐가 다릅니까? 토픽은 한국 거주나 유학 목적에 특화돼 있어요. 우리 시험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학술 환경에 맞춥니다. 예상 응시자는요? 첫해 10만 명 목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수적인 추정이었죠. 2024년 12월 학계에서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세계언어학회가 연례 총회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스위스 제네바였죠. 저도 참석했습니다. 청중은 80개국 언어학자 500명이었습니다. 기조연설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프랑스 소르본대 언어학과 석좌 교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흥미로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어의 급부상이죠.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는 35만 명에서 약 27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7.7배입니다. 청중석이 조음해뒀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어는 8% 증가, 일본어는 3% 감소, 스페인어는 12% 증가했습니다. 한국어만 폭발적으로 늘었죠. 손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교수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글의 학습 효율성. 둘째, 한국어의 표현 정밀성. 셋째, 실사용 가능성. 또 손이 올라갔습니다. 실사용이라는 게 뭡니까? 한국어를 어디에 씁니까? 일상입니다. SNS, 일기, 메모, 감정 표현.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도구로 쓰기 시작했어요.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어를 다시 평가해야 합니다. 지역 언어가 아니라 글로벌 실용 언어로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총회가 끝난 뒤 복도에서 여러 학자를 만났습니다. 독일 언어학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한국어는 과소평가됐어요. 일본 학자가 거들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은 이미 입증됐잖아요. 이제 한국어 전체를 봐야죠. 중국 학자도 동의했습니다. 중국어는 성조 때문에 진입장벽이 높아요. 한국어는 그게 없으니까 유리하죠. 저는 메모를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의심에서 인정으로요. 제네바에서 돌아온 뒤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의 글로벌 재평가 2024년 전환점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발표했습니다. 2024년은 한국어 역사에서 분기점입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가 학위 과정을 신설했고 SAT가 과목을 추가했고 세계언어학회가 재평가를 선언했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어는 주류 언어로 자리 잡을 겁니다.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처럼요. 동료가 반문했습니다. 그래도 모국어 화자는 7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중국어 13억, 스페인어 5억에 비하면 작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모국어 화자 수가 아닙니다. 학습자 증가율과 지속률이죠. 무슨 뜻입니까? 한국어 학습자는 배운 걸 실제로 씁니다. 78%가 3년 이상 지속해요. 이건 스페인어 중국어보다 높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럼 사용 인구가 늘어난다는 건가요? 이미 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비모국어 화자 한국어 사용자는 약 15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5만 명에서 30배 증가했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한국인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쓸만해서 배우고 배워서 쓰는 언어가 됐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선임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일시적 유행일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틀렸네요. 이건 유행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제 평가였죠. 그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한국어를 제대로 봐야겠네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콘텐츠의 언어가 아니라 쓸만한 언어로요. 2025년 1월, 저는 조지타운대 연구소 10층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 DC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책상 위엔 최종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미국 내 한국어 학습 현상 2019에 2025 종합 분석이었습니다. 420페이지였죠. 5년간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결론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어의 글로벌 확산은 문화적 유행이 아니라 언어학적 재발견이다.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콘텐츠 소비 도구가 아닌 일상 표현 수단으로 선택했다. 이는 언어의 본질적 효용성에 대한 집단적 평가다. 문장을 쓸 때만 해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달랐죠. 5년간의 데이터가 증명했으니까요. 오후 3시 마지막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연구소 전체 인력 30명이 모였습니다. 선임 연구원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미국 내 한국어 학습자는 68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7만 명 대비 9.7배 증가했습니다. 슬라이드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가파른 상승 곡선이었죠. 같은 기간 중국어는 정체, 일본어는 감소, 스페인어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어만 지수 곡선을 그렸습니다. 손이 올라갔습니다. 포화 시점은 언제입니까? 선임 연구원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현재 증가율을 유지하면 2027년 100만 명 돌파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포화 지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학습 지속률이 여전히 78%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률이 낮으면 누적 학습자는 계속 쌓입니다. 저는 메모했습니다. 발표가 계속됐습니다. 중요한 건 학습 동기 변화입니다. 2024년 설문 결과 K-팝 드라마를 학습 이유로 꼽은 비율이 32%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엔 71%였죠. 그럼 나머지 68%는 왜 배웁니까? 언어 자체의 효용성입니다. 감정 표현 정확도 42%, 학습 용이성 26%가 주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청중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어는 이제 독립적인 언어 상품이 된 건가요? 콘텐츠와 분리돼서요. 선임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한국어는 더 이상 K-팝의 부산물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선택받는 언어가 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보스턴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마지막 현장 조사였습니다. 2019년에 처음 만났던 한국어 학습 커뮤니티를 다시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같은 카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놀랐습니다. 참석자가 45명이었습니다. 2019년엔 12명이었죠. 진행자는 여전히 그 23살 여성이었습니다. 이제 29이 됐지만요. 오랜만이에요.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2년에 인터뷰했죠. 그때 드라마를 끊었다고 했는데. 맞아요. 아직도 안 봐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어를 배우네요. 당연하죠. 이젠 제 일상 언어거든요. 그녀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일기앱이었습니다. 전부 한국어로 쓰여 있었죠. 2023년부터 일기를 한국어로 씁니다. 영어보다 제 감정이 정확하게 표현돼요. 예를 들면요. 어제 일기 볼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읽어줬습니다. 오늘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막상 발표하려니 답답했다. 영어로 쓰면 I felt anxious and frustrated라고 써야 하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 아니거든요. 답답하다는 가슴이 막힌 느낌이잖아요. 영어로는 그 뉘앙스를 못 잡아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34살 남성은 회사에서 한국어를 썼습니다. 저희 팀에 한국인 동료가 있어요. 처음엔 영어로만 얘기했는데 제가 한국어를 배운다고 하니까 가끔 한국어로 대화해요. 업무에 도움이 됩니까? 생각보다 많아요. 한국어로 말하면 그쪽이 더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미묘한 의견 차이 같은 거요. 26살 여성은 한국어로 시를 썼습니다. 취미예요. 영어로도 시를 쓰는데 한국어로 쓰면 리듬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한국어는 어미가 반복되잖아요. 다다다 이렇게요. 그게 운율을 만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진행자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2019년엔 12명이었는데 어떻게 45명이 됐어요? 입소문이요. 한 명이 오면 친구를 데려와요. 한국어 배우는 게 재밌다고. 왜 재밌대요? 배운 걸 바로 쓸 수 있으니까요. SNS에도 쓰고 일기에도 쓰고 배우고 끝이 아니라 계속 쓰는 거죠. 저는 메모를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어는 이제 뭔가요? 당신한테요.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도구요. 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보스턴에서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보고서 마지막 장을 썼습니다. 언어는 강요로 배워지지 않는다. 필요로 선택된다. 한국어는 콘텐츠 열풍 속에서 우연히 노출했지만 언어 자체의 효용성 때문에 선택받았다.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써보고 쓸만하다고 판단했고 계속 썼다. 이것이 지난 5년간 벌어진 일의 본질이다. 2025년 2월 보고서가 출판됐습니다. 학계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에서 세미나 요청이 들어왔죠. 언론도 주목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일면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한국어, 미국 젊은 층의 새로운 언어가 되다였죠. 방송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CNN, MBC, PBS. 저는 PBS 인터뷰를 선택했습니다. 3월 15일 저녁 8시 생방송이었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열풍이 계속될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열풍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열풍은 식지만 이건 구조적 변화입니다. 구조적 변화라니요? 한국어가 교육 시스템에 편입됐습니다. SAT 과목이 됐고 주요 대학의 학위 과정이 생겼고 공립학교의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이건 되돌릴 수 없는 변화입니다. 왜 하필 한국어입니까? 써보니 좋았으니까요.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판단한 겁니다. 방송이 끝난 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선임 연구원이었습니다. 방송 잘 봤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뭡니까? 앞으로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 야경이었죠. 한국어는 글로벌 언어 10위 안에 들 겁니다. 사용 인구 기준이 아니라 학습자 기준으로요. 확신합니까? 데이터가 말합니다. 현재 증가율과 지속률이 유지되면 2030년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가 500만 명을 넘을 겁니다. 그럼 한국어는 어떤 언어가 되는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선택받는 언어요. 강요가 아니라 효용으로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변화는 유행이 아니다. 한국어에 대한 재평가다. 사람들은 한국어를 써보고 쓸만하다고 느끼고 계속 쓰기로 선택했다. 언어는 이렇게 선택된다. 강요가 아니라 체험으로, 선전이 아니라 실용성으로.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5년 전 제 책상에 처음 보고서가 날아왔을 때 저는 이걸 일시적 유행으로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어는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재발견이었죠. 세계는 한국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콘텐츠의 언어가 아니라 써보고 인정받는 언어로요. 그리고 그 선택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